기생충 펀팩트. 아우, 두 분 정말 자동차에 매달려 있는 인형들 같습니다. 고개. 엄마 아빠 안녕. 벨소리 언제 만들어주세요? 쌤 제가 파일 보내드렸잖아요. 파일 보내드린 거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응, 다운 받으셔가지고 일단 샘 벨소리로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걸 몰랐단 말이야 지금까지? 제가 스마트하지 못해서 이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을 못해요. 정말 외모하고 다르시네. 네. 외모하고 달라요? 수지에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외모는 사실 변태스럽잖아요. 외모는 모르고 보면 그냥 모르고 보면 테크놀로지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요. 약간 원주민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원주민스러운. 요즘 추워서 그 마사이에서 받은 마사이천을 두르고 다니는데 어디다가요? 네? 몸에? 사무실에 있을 때 두르고 다니는데 마치 곧 어디인가 떠날 것 같은 모양새라면서. 족장 포스. 아니 개인적으로 정혜지 쌤 저런 남자 어떻습니까? 남자로. 알겠습니다. 오 센스짱.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뭐 알아서 짐작하시는 걸로. 빨리 넘어가 주세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저를 걱정해서 좀 나름 귀여운 그림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귀엽다 하시면서 저는 애완견과 기생충 이 그림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예. 이게 강아지 머리 위에서 기생충들이 만찬을 그러고 있고 기생충 사진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름도요. 이 이름이 맞아요? 예쁜 꼬마 선충. 네, 이거 맞아요. 아니 이거 이름이 예쁜 꼬마 선충, 예쁜 꼬마까지 다 얘 이름이에요? 네, 이게 그 한국에서 쓰는 이 종 이름이에요. 예쁜 꼬마 선충. 엘레강스잖아요. 엘레강스. 동의하세요 이 이름에? 이거는 그 생물학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생물 중에 하나거든요. 실험용으로. 선충류나 이런 거 키울 때 많이 하고 수명 관련 연구나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생물 중에 하나예요. 왜 이름에 엘레강스가 붙었을까? 예쁘게 생겼어요. 현미경 아래서 보면. 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난 아무리 봐도 얘가 왜 그리고 예쁜 꼬마? 이건 뭐지? 예. 우리와 다른 눈을 가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생충 학자들은 그렇죠. 아무리 봐도 예쁘지도 않고 꼬마처럼 귀엽지도 않고. 근데 약간 그 기생충뿐만 아니라 생물학 하는 사람들 특징인 것 같은데 자기가 모델로 쓰거나 자기가 연구하는 생물들이 제일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애정어린 이름들 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이니까 뭐 우리가 굳이 딴지를 걸 이유는 없겠네요. 아니면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름을 딴 걸로 붙이든 징그러운 어른 선충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면 이름 붙일 정도로 연구를 했으면 그때는 이제 예뻐 보이겠죠. 그렇죠. 제가 또 멍청한 소리를 했네요. 그 달콤 살벌 기생충 엄마라고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비뇨기과 의사 중에 제일 예쁘시다고. 뭐죠? 지난번에 우리 정혜진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죠? 네, 제일 예쁘신. 예. 네. 왜 한숨을 쉬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추천 하나 눌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천. 셀프 추천. 그냥. 그리고 가을님께서요. 우리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들의 행진이라고 이게 노래 못 부르겠어 이랬는데 맞아요. 가을님께서 라쿠라차는 멕시코가 스페인 식민지배에 있을 때 독립군가로 사용했던 노래로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싸우겠다는 의미로 부른 노래라고 또 알려주셨어요. 완전 멋있는 노래. 멋있는 노래.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찾아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의미심장한 노래였어요. 그러게요. 라쿠카라차.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처지를 바퀴벌레에 비유하면서 불렀던 슬픈 노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그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래요. 라쿠카라차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인 걸로 저희가 다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저 진짜 가을님의 이 댓글을 보면서 진짜 바퀴벌레 했던 제가 참 부끄러워지고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동물에 대한 편견을 버려. 아니 쌤 이제 저도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게 이 정도라고. 예. 듣는 사람들의 증상이라면서 또 재밌는 것. 그러니까 다 간질간질 뭔가 찝찝 뭔가 그런 느낌적 느낌 그런 게 있다고요. 예. 자, 곧 사라지실 겁니다. 예, 저는 저 말이 그런 느낌 있죠. 주술사가 주술 거는 듯한 느낌. 내 눈을 보면 너는 안 간지러지고. 이제 점점 빠져듭니다. 뭐. 최면 거는 느낌. 최면 거는 느낌. 자, 이제 또 최면을 한번 걸어볼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어요. 공생과 기생 얘기를 하면서 식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네네네. 아니나 다를까 그 진딧물 이야기를 했더니 예, 그런 또 사진도 올라오고 맞아요. 식물기생충은 그때 말씀하셨던 소나무제선충. 소나무제선충. 그 그림도 올라왔었고, 그렇죠. 예. 소나무제선충이 무슨 벌레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걔 좀 많이 닮았어요. 아까 올라온 그 예쁜 꼬마 선충. 소나무 제선충도 선충이잖아요. 선충류죠. 그러네요. 지렁이처럼 생긴 애들. 엄청 조그만.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비슷하게.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소나무 제선충이 우리나라에 되게 좀 심각한 소나무들의 뭐라 그래야 되지? 생존에 위협이 되는 기생충이었어요. 옛날에는 소나무 에이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지고 소나무들이. 쌤들 왜 우리가 첫 시간에요. 기생충은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숙주를 일단 일정 보호하면서 일정 부분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나무 제선충은 왜 소나무를 위협하죠? 그 소나무 제선충이 원래 숙주가 소나무인가요? 네. 너무 원래 많아서 그런가? 원래 그런데 사실 소나무의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걔를 죽이고 다음에로 넘어가면 되니까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소나무 수액 같은 걸 빨아먹나요? 고사시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나무를 말려 죽이죠.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확 개체수가 늘어나면 소나무가 죽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벌레가 옮겨지지 않나요? 그 곤충 중에 하늘소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하늘소가 그 나무를 갉아먹을 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옮아 들어가는데 네. 하늘소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지금 말씀하신 그 하늘소가 혹시 천연기념물인 장수 하늘소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솔수염 하늘소. 이게 근데 천연기념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원래 한국에 있던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자기가 살던 소나무도 이게 종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소나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토착 소나무가 아니라 다른데 살고 있던 소나무에서 들어온 거라서 따지고 보면 처음 보는 숙주에 들어간 거죠. 소나무 제선충도. 그래서 얘는 뭐지 하고서는 먹어치우다 보니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보통 그 토종 식물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는 기생충이나 해충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좀 강인한 편이에요. 식물도 많이 키워보면 어떤 애들은 진딧물이 어느 정도 올라와도 견디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조금만 그렇게 벌레가 확 와도 해충들 때문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데 대부분 그 토착 한국에서 계속 자라던 야생종들 같은 경우는 잘 견디는 편이고 외래종이라든지 한국 날씨가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은 오래 못 버텨요. 근데 토착 야생종들보다는 유입된 것들이 식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화분을 고를 때 식물을 살 때 예쁜 거를 많이 사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오는. 네, 눈에 들어오고 꽃이 예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거를 골랐는데 요즘에는 가면 뭘 먼저 물어보냐면 얘는 한국에서 야생에서 사는 거냐고 물어봐요. 네. 토종이냐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야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낼 수 있는 아이냐. 그리고
그게 이제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자라는 애인데도 외국 유입종이 있고 한국 토종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입종들이 더 화려하고 예쁜 게 좀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애들보다는 토종이 훨씬 병충해에 강이네요. 그래서 아마 소나무들도 유입된 애들도 많을 것 같고 벌레들도 또 유입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섞여서 그런 병충해에 취약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식물들을 기르다 보면 저도 식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병원에도 막 여기저기 식물들 많이 놓고 마당도 지금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식물을 그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오늘 들어오는 식물 다 죽이는 손이었거든요. 제가 그 유명한 여기 마이너스의 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다육식물을 말려 죽인다는 그 무서운. 걔네는 그냥 신경 안 써도 산다는데 왜 저한테만 오면 죽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식물을 키우는 데는 정말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병원이나 카페에는 식물 화분 선물이 꽤 들어와요. 근데 오면 말려 죽이고 오면 말려 죽이니까 이게 면목이 없기도 하고. 이거를 그리고 또 인테리어 때문에라도 식물을 두는 게 좋은데 얘들을 계속 죽이면서 또 계속 사고 이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작정하고 얘를 죽이지 말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한 몇 개월을 식물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물을 주는 시기를 좀 이렇게 맞춰도 보고 돌보았던 적이 있는데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식물들의 패턴이. 어떤 아이는 햇빛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햇빛을 아주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아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물을 싫어하고 물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쬐끔만 줘도 살고 뭐 그런 패턴들을 좀 알게 되니까 식물을 돌보는 요령이 약간씩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화분을 안 사도 되는 있는 화분을 계속 번식시키고 늘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막 내가 막 분을 더 늘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참 꿈 같은 얘기로 들려요.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외에 그전에는 옥상에다가 이제 식물을 좀 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본격적으로 작은 화분들을 인테리어용으로 놓을 때는 몰랐는데 옥상의 텃밭을 시작하면서부터 병충해 개념에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살리는 데만 급급했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이제는 병충해와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진딧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게 또 다른 생태계가 있구나라는 게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을 완전히 다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는 또 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친환경적인 약을 쓰면 다 안 죽거든요. 그러면 식물을 살릴 것이냐, 곤충도 생물인데 얘네들도 적당히 먹고 살게 둘 것이냐에 또 선에서 엄청 갈등을 하다가 그 농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쓰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가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당 있는 집으로 저희가 이사를 오기는 했는데 다 제가 집을 산 줄 아시더라고요. 참 마음 아프게도 월세인데. 그래서 월세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마당에 이제 1년하고 2년째예요. 올해가. 네. 올해가 2년째니까 이제 또 마당에 요령이 생겨서 식물 키우는 분들 보면 집안에서 키우는 분들 많이 있고 베란다에서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벌레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통풍이 잘 안 되니까 통풍이 잘 안 되고 햇빛만 꾸준히 쐬주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또 실내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하기도 하고 벌레들은 또 잘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흔한 식물 기생충이라고 하는 진딧물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진딧물이 한번 생기면 얘네들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얘네들 양성생식 안 하나 봐요. 네, 단성생식은 아닌데 거의 복제하듯이 찍어내죠. 양성생식, 단성생식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이 짝짓기를 해야만 아이를 낳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곤충도 이제 다 암컷, 수컷이 있긴 있죠. 근데 꼭 수컷이 와서 짝짓기를 하지 않아도 암컷이 이렇게 그냥 급한 상황에서는 낳기도 해요. 그리고 진딧물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진딧물 안에 새끼 진딧물이 있으면 그 새끼 진딧물 안에 진딧물이 또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계다. 어마어마한 세계. 이거 뭐 인형 그 러시아 인형. 러시아 인형. 마트로카라고 얘기를 하나요? 뚜껑 열면 안에 또 들어있고. 그러니까 거의 진딧물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조금만 자라면 바로 그 다음 세대를 또 낳는 거예요. 아니 무슨 똥 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새끼를
진짜 흙 뿌리듯이 이렇게 대박이다. 짜라라락 나오는 거랑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하죠. 진딧물 양성 단성 생식이 양성은 생식하는데 양성이 다 필요한 경우고 단성은 생식하는데 한 가지 성만 있어도 되는 게 단성이거든요. 근데 단성이어도 수컷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컷은 못 낳죠. 암컷만. 다행이네요. 그나마 양쪽에서 같이 쏴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그 진딧물의 번식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서 뭐랄까, 한 일주일만, 진딧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환경만 좋으면, 어느 날 보면 진딧물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졌나? 그러고 가만히 가까이서 보면, 진딧물로 다 코팅되어 있는 거잖아요. 줄기가 막 움직이고 있는. 줄기가 약간 꿈틀꿈틀. 흔히 볼 수 있는, 진딧물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길에 개망초 아실 거예요. 개망초. 이 개망초가 살면 농사가 개망한다 그래갖고 개망초라고 하는데 이 개망초가 벌레를 그렇게 많이 꼬여요. 벌레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연남동에 앞에 공원길 지금은 오픈을 하기 전에는 약간 방치되던 경의선길 거기 공원이 방치됐던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에 경의선길 아무도 나무를 심지 않은데 나무가 쑥쑥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벌써 심었나고 자세히 가보니까 개망초가 제 키보다 큰 개망초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란색 수술에다가 하얀색 잎이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동그랗게 나 있는 되게 예뻐요. 꽃도. 근데 진딧물이 엄청 많이 꼬여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그 개망초의 줄기가 진딧물에 코팅되어 있는 거는 여름에 흔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개망초들이 그런 환경에서 잘 살기 때문에 이제 전환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땅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개망초는 진딧물이 코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엄청 예쁘게 잘 펴요. 엄청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냐면 농작물을 망칠 효과도 있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다 진딧물에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옆에 있는 농산물들을 굳이 진딧물이 가지 않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만만한 게 개망초라.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개망초 입장에서는 내가 다 희생하마. 니들은 쑥쑥 잘 자라라. 네, 적당한 선에서 그게 균형이 맞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개망초는 잡초니까 막 뽑기도 하고 얘를 어떻게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레가 꼬이는데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개망초가 보이면 그냥 둬요. 그 주변을 개만 코팅돼요. 진딧물 쫙 코팅이 되고 그 주변은 살아요. 근데 물론 개망초가 코팅되고도 남을 정도의 진딧물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딧물은 천적으로 잘 잡아요. 진딧물 천적이 무당벌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딧물이 딱 보이면 그다음부터 무당벌레를 잡으러 다녀요. 쌤, 무당벌레는 날아다니는 건데 걔를 어디서 잡아와요? 한강에 많아요. 에? 한강에. 네. 한강에 가다가 이렇게 이제 4, 5월 정도 되면 진딧물들도 조금씩 등장을 할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유리병 같은 걸 들고 원정을 나가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맞습니까? 정준호 쌤 나이가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입니다. 뭔가 이제 조금 좁혀진 느낌이다. 같은 국민학교라고 하니까. 그러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산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무당벌레는 단연생이라서 겨울잠을 자요. 맞아요. 저는 무당벌레 저희 텃밭에서 겨울잠 자는 것도 봤어요. 근데 걔네가 이제 할 때 한 마리씩 안 자고 뭉쳐서 모여서. 자거든요. 식물 뿌리 근처에서 뭉쳐갖고 자기네들끼리 약간 이렇게 보실보실 이렇게 무덤처럼 여러 개가 뭉쳐 있어요.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무당벌레가 거기서 오글오글오글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아파트 베란다 장독대 같은데 밑에 이렇게 막 거의 한 몇만 마리가 이렇게 진짜 덩어리져 있을 정도로. 그러면 엄청 클 텐데. 그냥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주먹만한 덩어리에 작은 무당벌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겨울잠을 같이 자요. 네, 그런 거 이제 깨어나고 그럴 때 이제 좀 날아다니는데 한두 마리만 잡아오면 무당벌레가 이 진딧물을 보고 일단 봤어요. 집을 보여드린 거죠. 일단 집을 보여드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다시 와서 무조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무당벌레가 일단은 이 집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알을 노란색 알을 이렇게 쪼로미 이렇게 낳거든요. 도도도도도 이렇게 입 뒤에다가 고개 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재미가 쏠쏠해요. 얼른 나와야 되는데 뭐.
그 무당벌레 알이 너무 반가워요. 진딧물을 그 방제할 때에는 일단은 무당벌레 보여드렸잖아요. 집을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을 때까지 계속 조마조마해요. 오실까 안 오실까 딴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닐까? 네. 그런데 그 입 뒤에 노란색 샛노란색 그 정말 그 타원형으로 알을 똑똑똑똑 그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뒤에 그걸 보는 순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무당벌레 알이었군요, 쌤. 저는 어렸을 때 입 뒤에 그 알만 보면 사실 또 그런 것도 징그럽다고 생각을 해서 징그러워 이거 막 버리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반가운데. 그러면은 한 며칠 지나면 거기서 유충이 나와요. 근데 무당벌레 유충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당벌레는 동그랗고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되게 귀요미 같은 건데 귀요미 무당벌레 유충은 장군처럼 생겼어요. 진짜 싸움 제일 잘할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진짜 싸움 이 동네에서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겨갖고 막 뭐라 그러지? 되게 우락부락하고 덩치고 그렇게 무당벌레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이 생겼어요. 아니 지금 곤충 유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쌤들밖에 없을 거야. 아니 근데 정말 그래요. 나중에 무당벌레 유충 찾아보세요. 이게 무당벌레가 된다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동네 쌈짱. 그래서 걔는 아주 쬐끄맣고 새까매갖고 처음에는 정말 이만하거든요. 처음에는 유충이. 근데 그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 입으로 진딧물을 하나씩 이렇게 먹어요. 쫙쫙쫙쫙 이렇게 흡입하듯이 먹으면서 그대로 바로 점점 커지거든요. 쌤은 그걸 다 지켜보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뭔 소리지? 네. 그래서 드디어 진딧물의 개체수가 주는구나. 그러면 그 동시에 식물이 힘이 받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식물이 진딧물한테 쪽쪽 빨릴 때는 막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막 흐리 막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감기 걸린 것처럼 막 그러다가 무당벌레 유충이 쫙 자라서 포진돼서 막 먹기 시작하면 식물이 이제 그 대가 다시 힘을 받아갖고 쫙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무당벌레 유충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변태를 하거든요. 변태를 하려고 자리를 잡고 나면 껍데기를 까고 그 정말 뽀샤시한 무당벌레가 나오는데 귀요미. 근데 무당벌레 종류에 따라서 잎을 먹는 게 있더라고요. 몰랐어. 쌤 이건 반전인데.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을 수 있나? 근데 무당벌레가 정말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칠성이잖아요. 칠성 무당벌레. 점이 7개짜리. 점이 7개짜리. 쌤 질문 있습니다. 진짜 7개입니까? 네, 7개요. 7성. 근데 돌연변이로 6성, 5성 없습니까? 6성, 5성은 없는데 13성. 그러니까 10석점 무당벌레, 뭐 23석점 무당벌레 이런 게 있어요. 그건 해충이래요. 그러니까 점이 정말 많은 건 해충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박. 이제 점 개수를 세야 됩니까? 네, 점이 좀 적고 아니면 아예 남생이라 그래갖고 점이 한두 개밖에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다 익충이라고 저희가.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익충이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이죠. 이름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걔는 생긴 대로 살 뿐인데 괜히 내가 그렇게 해충 익충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점이 많은 무당벌레는 안 모셔오고 웬만하면 그 점이 좀 적은 애들로 초빙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무당벌레를 이제 올 봄에도 아마 초빙하러 다니지 않을까. 집 보러 오시라고. 네. 네, 많이 보여드려야 돼요. 블루벨벳님이 내 화분에 살고 있는 진딧물 어떡하죠? 하셨는데 어떡하긴요. 유리병 하나 들고 한강으로 가셔야죠. 근데 그냥 집에 있는 화분 정도면 이게 보여드려도 이렇게 개체수가 작으면 알을 잘 안 낳으세요. 진짜요? 네. 이 환경은 좀 우리 아이들이 먹기엔 너무 적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분 정도 집에 있는 화분인데 화분이 좀 베란다에 가득가득한 정도시면 무당벌레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 그냥 몇 개 안 되는 화분이면 저는 좀 친환경 요법으로 스카치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그냥 인위적으로 잡는 건가요, 사람이? 물리적인 맞아요. 제거 방법. 그 약을 쓰기엔 좀 그렇고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스카치 테이프 활용 방법이 의외로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식물에도 해가 안 되고 약도 전혀 쓰지 않고 화학적인 요법을 쓰지 않으니까 깔끔하거든요. 깔끔한데 네, 진딧물한테는 죄송하죠. 네, 죄송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못하겠네요. 근데 이게 또 은근히 또 재미가 쏠쏠하달까? 뭔 소리죠? 무슨 재미요? 이게 진딧물 말고 응애라고 응애. 응애? 응애도 말고 저거 깍지벌레. 깍지벌레 다들 존재감을 잘 몰라요. 깍지벌레가 뭐죠? 이게 집에 해피틀이나 벤자민이나 고무나무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깍지벌레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점처럼 붙어 있어요. 점. 네. 근데 이렇게 누르면 딱
소리가 나면서 터지는. 깍지벌레가 정말 점처럼 가만히 붙어 있어요. 근데 깍지벌레 똥이요 엄청 반짝반짝하게 예뻐요. 그러니까 깍지벌레 보통 저희가 그 벌레 먹은 건 그러니까 화분에 벌레가 생겼냐 안 생겼냐를 구별할 때 벌레의 배설물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깍지벌레가 지나간 자리가 그 약간 그 자기도 뭘 먹으면서 지나가니까 약간 그 이파리 큰 두꺼운 이파리 같은 경우는 지나간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깍지벌레 똥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끈적한 똥을 싸요. 그래서 깍지벌레가 많이 사는 화분은 이파리가 반짝반짝거려요. 그 똥에 코팅돼서. 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신경을 한참 안 쓰다가 화분을 봤는데 이파리들이 반딱반딱거리고 있고 끈적끈적하다 그러면 또 깍지벌레구나 그러고 자세히 살펴보면 점처럼 여러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깍지벌레를 탁 해서 똑 떼면 그 깍지벌레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납작한데 식물의 잎맥이나 그 줄기 그 잎이 시작되는 줄기 입구나 이런 데에서 갈라지는 아주 부분에. 딱 달라붙어 갖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걔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딱 떼면 그 뒷면에 이제 다리가 달린 깍지벌레가 버둥버둥거리고 보이죠. 쌤 너무 즐기시는데요? 그거 떼는 게 은근히 약간 좀 통쾌함이 있어요. 그거 떼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 스카치 테이프로 떼갖고 그냥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죄송합니다. 면적이 넓은 분들은 다른 기생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뭐요? 그 진디벌이라고 진디벌. 기생벌의 일종인데 진딧물 안에다가 알을 까는 기생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딧물을 파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죠, 새끼가. 이건 유기농 농법으로 활용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건 실제로 개발이 돼서 우리천적인가 그런 이름으로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 무당벌레도 팔아요. 네. 그래서 네. 어디서 사요?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판매처가 있어요. 네. 이게 천적을 활용한 유기농법이거든요. 근데 기생벌 같은 거는 하우스 농사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량이 구매가 가능한가요? 한 병에 1,000마리인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렇게 번데기 상태로 건조시켜 놓은 거라서 그 뭐 습기가 돌아오면 다시 부화를 하는 식인가.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 지금 상상도 못했던 상품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해충알도 파는데. 편충알. 진디벌 같은 거는 국외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기생벌을 이용한 이런 친환경 방제법은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많이 썼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카사바라고 해서 그 뿌리 약간 고구마인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고구마가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주식이라고 해서 그쵸? 예, 주로 뭐 찜 요리하거나 할 때 많이 넣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주 구황 작물인데 그건 진짜 그냥 박아놓으면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는데 그 남미에서 진딧물이 들어와서 그게 많이 죽었었어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이랑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기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기생충학자가 영혼같이 나타나서 남미에서 그럼 기생벌을 들여오면 되지 하고서는 이렇게 상공에서 막 폭격하듯이 기생벌을 막 뿌려줬어요. 이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진딧물이가 막 그 번식한데. 네. 근데 워낙 널리 퍼져 있어서 이걸 차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경비행기 한 대를 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다 없어졌어요 진딧물이. 그래서 아프리카를 구한 기생벌. 기생벌이 있었죠. 그럼 그 기생벌은 진딧물을 다 먹은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가나요? 같이 없어지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친환경인 거예요. 잔류도 안 하고 생태적으로도 원래 그리고 얘네들은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 먹던 진딧물만 먹거든요. 저는 화분에서만 키울 때에는 무당벌레들이 이렇게 진딧물을 먹고 다 날아가고요. 때가 되니까 그냥 날아갔었고 조금 텃밭이 커지니까 겨울잠까지 아예 저희 옥상에서 자더라고요. 그 일단 그분들은 방을 빼실 의향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쌤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거의 지금 이사를 와갖고 제가 이사를 와갖고 다시 모집해야 돼요. 지금 마당에 앵두나무하고 살구나무가 이제 잎을 틔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앵두랑 살구를 비롯해서 달달한 꽃들에 진딧물이 엄청 많이 꼬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포도나무를 제가 키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잘 안 크더라고요. 집 안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마당에서? 네, 예전에. 서울에서요? 부산에서. 근데 그렇게 토마토도 많이 키우시고 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의외로요 작게 그렇게 과일들 키우시는 분들 꽤 계실걸요? 이건 딴 얘기인데 집에서 그 베란다 텃밭 하실 때요. 네. 그 주의하실 게 뭐냐면 처음 하시면 잘 안 돼요,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식물은 화분의 깊이만큼 자라요. 그러니까 옅은 화분에는 그만큼만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얕은 화분에 식물 엄청 크게 키우는 분 있죠. 네. 그럼 비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식물이 작을 때에는 비료를 잘못 주면 비료 농도 때문에 말라 죽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식물은 생식을 해야 되잖아요. 수분을 한다 그러잖아요. 수술의 암술로 그 화분을 옮겨 붓는 과정. 네, 그 과정이 그 곤충이나 바람을 통해 매개가 돼요. 그렇죠. 식물은 자기가 스스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베란다 텃밭의 가장 큰 단점이 바람이 없고 곤충도 없다는 거거든요. 대체로 그 방충망까지 다 열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런 상태에서 열매가 안 열린다고 다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세요. 꽃은 피었는데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거를 수분을 해주셔야 돼요. 붓으로 이렇게. 붓이나 면봉으로 인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다 묻혀주시거나 아니면 바람을 계속 불려서 애들을 움직이게 해줘서 이렇게 그 수술해서 화분이 떨어지게 해주시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베란다 텃밭은 처음 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앵두 살구나무 이야기를 계속 해주세요. 예. 앵두 살구요? 네. 앵두 살구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쯤 되면 초반에 진딧물이 엄청 많이 몰려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무당벌레를 모시고 와야. 근데 한 분만 모시고 와도 되나요? 보통 그 시즌이 있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딱 떨어지고 열매가 막 열리기 시작할 때쯤. 그래서 보통 그 과수를 하시는 분들도 약을 치는 시즌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무당벌레를 모시고 오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 방제만 잘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들이 좀 어느 정도 잘 자라게 되죠. 선생님 말은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진딧물을 한번 없애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막막하죠. 유리병 들고 한강으로 가라는데 어디서 찾나 무당벌레를. 그냥 뭐 마음을 비우고 한강 산책을 하시다 보면 무당벌레가 보여요. 근데 옛날만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진 않아요. 옛날만큼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 중에 화분을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이미 집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도 이거 그 환자분 어르신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옥상에서 그 스티로폼 화분에다가 배추도 키우시고 오이, 고추 이런 거 다 키우시더라고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약을 이미 치고 계시거나 무당벌레를 하고 계시거나 현대화학의 힘을 빌리셨거나. 저는 한 번도 그 부분을 여쭤보지 않았던 게 왜냐면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럴 리가요. 제가 참 뭘 모르네요. 그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건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도 갈아줘야 되고요. 먹이도 줘야 되고요. 그럼요. 신경 많이 써야 되던데. 그렇죠. 비슷해요. 안 해야 되겠다. 아니 왜 한동안 그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친환경 채소, 내가 키워 먹는 쌈 채소 뭐 이러면서. 근데 집에서 간편하게 키우시면 된다. 수경 재배도 된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 수경 재배를 할 경우에는 그럼 물에서 키우는 것들은 벌레, 기생충 뭐 이런 위험이 없나요? 왜 없어요? 똑같이. 똑같아요? 네. 잎을 통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키우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옮겨 탈 수 있어요. 옆집으로. 네. 그러니까 한 집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옆집으로 옮겨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 가게 파는 상추씨 같은 거 사가지고 100원에 하나 사가지고 와서 흙에다 뿌려놓고 그냥 물 주면 조금 있으면 상추가
낫다 잡소 이러면서 나오면 그냥 똑똑 따서 먹으면 끝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닌가 보다. 이게 씨앗을 사서 화분에 쫙 뿌리면 네. 한 진짜 막 한 100개, 200개 들어있어요, 씨앗이. 그럼 쫙 뿌리면 그 진짜 파는 씨앗은 발화율이 좋아서 한 90% 이상 다 올라와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만 잘 주면. 그렇죠. 그런데 그 작은 화분 안에서 그 100포기를 다 키울 수 있냐는 거죠. 100포기가 당연히 다 안 커요. 그래서 솎아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분을 한 뼘 이상 한 포기당 간격을 두고 나머지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뽑아내면서 작은 어린 싹은 그냥 그때 먹고 그럼 점점 뽑아내면 한 90개 이상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오글오글 잘 자라니까 난 정말 능력 있나 봐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점점 커지지는 않고 키만 커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라 올라와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좁은 그 화분에서 당연히 클 수가 없죠. 그래서 화분 스티로폼 보통 생각하는 그 박스에 그걸 이렇게 쫙 뿌려놓고 키우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슬슬 뽑으셔야 돼요. 간격 한 뼘 간격 두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은 애들은 원하시는 만큼 키울 수는 있는데 사람이 먹기 좋은 애들은 곤충도 먹기 좋아한다는 거. 저는 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뿌려서 키우면 먹겠구나 싶었는지. 게다가 한동안 새싹 채소라고 해서요. 예, 씨앗을 발화시켜서 먹는 게 또 유행을 했거든요. 그거는 기생충과 연관이 없나요? 새싹 채소는 쉬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추도 처음에 쫙 뿌리고 뽀글뽀글 올라올 때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싹도 물만 주면 거기까지는 쉽고 새싹 채소는 거기서 그냥 다 뽑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새싹 채소는. 근데 이제 흙에서 새싹 채소를 키우면 그거를 씻고 터는 과정이 더 복잡해서 수경을 또 많이 하시고 네. 깔끔하죠. 새싹 채소는 키워서 먹기 어렵진 않아요. 그거는 벌레가 안 끼는 거죠? 이제 거기서 더 키우기 시작하면 벌레들도 이제 슬슬 들어오죠. 거기까지는 벌레도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준호 쌤은 생각의 출발점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 기생충들의 입장에서 기생충 위주입니다. 예,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서 그래 걔네들 입장이라면 어떨까? 한번 거쳐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출발이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이들한테 그런 게 좀 산 교육이 된다고 해서 집에서 화분 많이 키울 생각하시고 채소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직접 키워서 먹자 하시면서 쉽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엄청 그 나비 애벌레가 되게 커요. 맞아요. 생각보다 커요. 크고 되게 뭐랄까 통실통실하고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엄청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소위 그림책에서 보는 애벌레의 전형, 그쵸? 녹색, 오동통, 네, 발 여러 개 달려 있고 마디마디마다. 맞아요. 근데 걔가 한번 생기면 그 전체 텃밭이 쑥대밭이 돼요. 너덜너덜해지죠. 진짜 너덜너덜해져요. 걔는 나비 되는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비의 애벌레가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엄청난 해충이거든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엄청 먹어요. 정말 배추를 다 먹어요. 정말 젠장을 배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를 어릴 때부터 심으니까 배추를 심고 배추가 아주 커지기 전까지 걔네가 다 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운 배추 그럼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거 다 걔네 짓이거든요. 근데 진짜 한두 마리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몇 마리 막 이렇게 넘어가면 배추밭이 정말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민을 한 거예요. 얘는 정말 잡아서 죽이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의 부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게다가 걔는 그 시기만 거치면 예쁜 흰 나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되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얘네만 따로 먹을 걸 주고 화분을 빼놔야겠다. 그래고 애벌레를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갖고 화분을 따로 만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없어졌어요. 모아놓으니까 눈에 띄어갖고 새들이 다 잡아먹었어. 내가 또 생태계에 또 개입을 했구나 말하면서 막 쌤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배추는 잘 커서 김장을 무사히 했다. 네, 그럼
근데 요즘 나비 이거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던데. 근데 텃밭 하면 많이 와요. 텃밭을 하면 일단 새도 그 우리가 보통 보는 참새랑 비둘기 말고 다른 새들이 오고요. 네, 많이 와요. 그래서 예전에 서교동에는 테라스에 항상 뭐 좀 다른 새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벌레도 종류별로 참 다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벌레를 좀 잡으려 다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딧물에 대한 어떤 심한 거부 반응 이런 정도만 없으시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맞아요. 같이 텃밭 키우던 분들이 벌레에 대해 약간 둔감해지고 있다고. 네, 예전에 비해서 좀 예전에는 벌레 뭐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 벌레구나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괜찮으시면은 키우셔도. 네. 식물을 보실 때 그 화분을 사실 때도요. 식물 뒷면, 잎 뒷면을 꼭 보세요. 잎 뒷면. 네, 벌레 같이 입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식물이 이제 화원에서 올 때는 약이 다 이렇게 처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그 생화 화분 드릴 때 잎 뒷면에 보시면 아주 가끔 벌레를 같이 입양하시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런 애들은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집에서는 약 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죽어요. 벌레는 되게 빨리 번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쁜 해바라기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병충해 말고 그게 벌레 말고도 세균성 질병을 가진 애들도 있고 곰팡이성 질병을 가진 애들도 있어서 잎이 깨끗하지 않고 막 약간 거미줄 같이럼 솜 이렇게 얼키설키석해 막 그런 게 있거나 하얀 가루가 막 코팅되어 있거나 반딱반딱한 끈덕이는 게 있거나 이거 전부 다 병충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진딧물보다 바이러스성 질환 이런 게 더 무섭긴 많아요, 하죠. 그거는 많아요. 걸리면 그냥 바로. 아까 식물도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 사실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발견된 것 자체가 식물에서 발견된 거였어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그렇죠. 담뱃잎을 죽이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란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또 과학 이야기네요. 진짜. 근데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샘 말처럼 잎 뒷면을 봤을 때 또는 너무 끈적끈적하면서 반딱반딱할 때 뭔가 이상한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잎 색깔이 깨끗한 녹색으로만 되어 있으면 대부분 괜찮아요. 바이러스성 질환들 대부분 잎 색깔이 누렇게 뜨거나 아니면 뭐 다른 빛깔로 바뀌거나 잎이 좀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 잎들은 딱 봐도 그냥 아파 보이는 애들이 있죠. 아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막판에 떠리로 파는 좀 싼 화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요 동네에 트럭 같은데 화분 싣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3개에 5,000원까지 작은 화분들. 그런 거는 건강한 걸까요? 전 뭐 봤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거가 딱히 병충해 더 좀 많이 취약하게 되어 있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가 봤을 땐 싼 화분을 싸게 파시던데요. 네. 뭐 이렇게 비싼 걸 싸게 파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싼 화분들을 싸게 파시더라고요. 그냥 기생식물을 키우시면 될 텐데. 맞아. 기생식물도 있어요. 기생식물이요? 기생식물. 종류가 많죠. 한국에 있는 겨우사리. 겨우사리가 대표적인 기생식물이죠. 그 기생식물이란 개념이 지금 언뜻 안 들어와서. 식물인데 다른 식물에 식물에 붙어 기생하는 사는 거. 네. 붙어 사는 거. 어디 붙어 있어요? 그냥 줄기 같은데, 둥치 같은데. 겨우사리 같은 거는 다른 식물 줄기에 이렇게 뿌리를 박아놓고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고, 아예. 흙에 살지 않고 다른 나무에 살아요. 완전. 거기서 그냥 가지가 새로 나오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인가요?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겨울이 되면 겨우사리는 겨울에도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데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파릇하다 그래서 약초로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 겨우사리 차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팔아요. 많이 팔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겨우사리는 그래서 그 나무가 겨울에 큰 나무가 약간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잎도 다 떨어지고. 근데 그렇죠? 파릇파릇한 덩어리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그런 거 있을 텐데 저게 겨우사리예요.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다 가다 보면 여기저기 자주 보이고. 근데 작정하고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어요? 마당이 있으면 키울 수 있을 난 것 기생식물을 키워야겠어. 이러면은
이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식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식. 근데 그러려면 겨우살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큰 나무가 마당에 있어야 돼요. 아, 저 지금 사진 찾아서 봤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죠. 네. 오다가다 지금도 아마 다른 거와 달리 파릇파릇하게 달려있는. 네, 눈이 있고 다른 이 큰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서 눈이 쌓여 있는데 얘 혼자 꽃이 피우고 있어요. 혼자 파릇파릇하죠. 네. 저는 그래서 한방 찻집 이런 데 가면 겨우살이 시켜 먹어요. 기생차. 식물이라서. 기생차. 차마저도 기생차를. 먹는 거 또 있잖아요. 동충하초. 동충하초 맞아요. 동충하초도 기생식물. 동충하초가 어디서 자라는 거죠? 곤충에서요. 누에. 예. 한약재로 쓰는 건 주로 누에에서 많이 키우는데 동충하초라는 게 그 곤충 병원성 곰팡이라고 해서 곤충을 감염시켜서 자라나는 이런 여러 가지 곰팡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동충하초는 그 중에서도 이제 누에에서 자라는 걸 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약재에 쓰는 거. 근데 그거 말고 뭐 모기에 자라는 동충하초도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곤충에 다 자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 그 병원성 곰팡이들이. 동충하초 이미지 검색하면 그래서 그 곤충에서 그 동충하초가 자라나는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효능이 좋은 건가요? 효능은 잘 모르겠는데 동충하초에서 최근에 꽤 괜찮은 항암 물질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었었던 것 근래 같고. 들어서 동충하초가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이걸 이용한 뭐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나오고. 워낙 많이 먹죠 얘는. 동충하초가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기생충학 쪽에서는 이제 동충하초를 이용해서 모기 방제에 쓰려고 하는 게 많이 있죠.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그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 방제를 워낙 오래 해서 살충제가 거의 안 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동충하초 포자를 벽에다가 뿌려가지고 네. 얘네들이 접촉하면 모기를 감염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죽진 않는데 한 2주 내로 죽거든요. 근데 모기 안에서 말라리아가 이제 성체가 돼서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데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감염시켜서 죽이니까 동충하초를 이용해서 모기를 죽이겠다.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되게 키우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모기 시체 그 감염돼서 이제 곰팡이가 하얗게 쓸어 있는 모기 시체를 주워다가 설탕물 같은 데다 이렇게 담궈 놓으면 또 포자가 이렇게 자라난대요. 거기 안에서. 쭉 자라나서 그걸 이제 그냥 평소 우리가 쓰는 화학 살충제처럼 그냥 물에 풀어서 이렇게 벽에 뿌리면 또 감염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요즘 친환경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쓰기 좋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화학 약품이라든지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말 그대로 천연 그대로의 그냥 곰팡이 뿌리는 거죠. 벽에다가. 근데 곤충만 감염시키니까 사람한테 굉장히 안전하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뭐 곤충들마다 다 이 정도 곰팡이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곰팡이가 동충하초로 피어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접촉해서 감염되면 거의 100% 다 되는데 이 포자에 딱 닿아야 되는데 이 포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니까 접촉 확률이 낮아서 이렇게 감염이 많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벽에 뿌리는 것처럼 아주 고농도로 뿌려놓으면 접촉해서 발병해서 죽는데 2주 걸리고 거의 99% 살충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까 효과는 되게 좋은 거죠. 그 왜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먹는 동충하초들 있잖아요. 아까 뭐 주로 의회에서 뭐 키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동충하초까지 발견을 해냈을까? 별걸 다 먹는다 싶죠. 진짜 별걸 다 발견해서 별게 다 몸에 좋다는 걸 또 알아냈어. 어떡해. 신기해. 근데 옛날에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의 음식물들을 몸에 좋다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변화되거나 아니면 겨우살이도 약초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보면은 막 한방에서는 거의 만병통치약 정도로 효능이 막 엄청 많은데 보면은 이 겨우살이는 이제 겨울 동안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약간 이런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새삼스럽다 할 때 그 새삼.
그게 그 새삼인지 는 모르겠는데 새삼도 기생충, 기생식물이거든요. 줄기의 기생. 그래서 겨우살이랑 비슷해요, 걔도. 그래서 다른 식물에 기생하면서 사는 건데, 그래서 새삼도 약재로 엄청 많이 쓰이죠. 근데 그게 새삼스럽다. 그 새삼인지는 잘 모르겠어. 새삼은 엄청 약간 좀 무섭게 생겼던데. 약간 덩굴식물 같은 느낌인데. 완전 이렇게 그물 덮듯이 덮어버리는. 기생식물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리고 겨우살이는 유럽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맞아요. 북유럽 신화에 보면 그 겨우살이로 만든 창을 맞고 그 누구였지? 봄의 신인가? 누가 죽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겨우살이를 그 반대로 이제 축복의 상징으로 해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만들었다. 때 장식으로 쓰고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그 미슬토라고 해서 그 겨우살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걸어놔요. 장식으로 걸어놓고 그 밑을 지나가는 남녀는 꼭 키스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랑의 상징으로 하는데 사실 그쵸, 기생충이니까 사랑의 상징이죠. 결론이 기생충. 예, 급하게 결론이 그쪽으로 확 가서 붙어버리네요. 예. 순간 당황스럽네. 방심했죠 지금. 예, 방심하고 있다가 막 되게 감동스럽게 막 듣고 있다가 이렇게. 뭘 기대하신 건가요? 이렇게 한 방을 맞을 줄 몰랐던 거지, 난 또. 이거 되게 흥미롭고 재밌네요, 쌤. 재밌죠. 재미있는 기생충의 세계. 와. 그 호주에도 크리스마스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맞아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오렌지색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다른 나무들 뿌리에 자기 뿌리를 박아놓고 사는 기생식물이에요. 그래서 막 케이블 같은 거 지중화해 놓은 케이블에다가 막 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케이블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되게 독한 기생식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름이 크리스마스 나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이 붙었죠. 그렇죠. 자기는 광합성을 거의 안 하죠. 네, 거의 뿌리로 식물인데 식물의 본분 광합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광합성을 쬐끔만 하죠. 나머지는 남의 걸로 그냥. 남의 걸로. 제가 진짜 기생충에 대해서 지금 거의 2달 넘게 배우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세상에 제일 강한 건 식물이건 기생충이든 아무튼 그 기생하는 존재들이 아닐까. 어디 가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또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았어. 그러니까 정준호 쌤. 네? 그 동충하초 몸에 좋던가요? 동충하초요? 동충하초 최근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 어렸을 때는 뭐 한약 먹으면서 한번 먹었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이제 드셔야죠. 아, 그쵸. 근데 비싸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니, 샘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 정준호 쌤은 직접 본인이 키우시기도 할 것 같은데 능력 될 것 같은데 한번 키워보시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아봐야겠어요. 이제 눈빛 봐. 봄이 되면 나올 거거든요. 곤충 시체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이들이. 한강에서 저는 무당벌레 잡으러 다니고 옆에서 막 동충하초 찾으러 다니고. 분명히 무당벌레 중에도 감염된 무당벌레들이 있어요. 대박. 겨울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피어 있는 애들이 있겠죠. 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피어 있는 애들 아무나 입으로 가져가도 됩니까? 아이고야. 조심하셔야 되는데. 먹어도. 근데 버섯은 모르겠네요. 버섯은 워낙 독버섯이 많아가지고. 맞다. 버섯도 그런 의미에서는 예, 기생 아닌가요? 지금 이 동충하초가 버섯이잖아요. 버섯이죠. 그렇죠. 버섯이죠. 엄밀히 말하면. 버섯 중에서도 나무에서 자라는 것도 많고. 저는 주로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 먹습니다. 네. 곤충에서 자라는 걸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약간 엄밀히 따져서 기생이라기보다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죽어 있는 생물이나 죽어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네. 기생이라고 하긴 그런데 식물이 오히려 약간 전체적인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식물들이 약간 곰팡이에 기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토양 안에 그 토양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식물 뿌리가 토양의 유실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나무도 많이 심어야 네. 된다. 뭐 식물들이 뭐 울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전체 지지의 갑은 균사죠. 균사체. 균사체? 그러니까 그 곰팡이나 버섯, 그러니까 버섯은 우리가 말하는 버섯은 그 지하에 뻗어 있는 몇 미터짜리 균사체의 그냥 그 짝짓기 도구일 뿐이에요. 꽃이 핀 거죠,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죠. 네. 버섯은. 꽃 한 송이가 핀 거예요. 그냥 그 이 밑에는 훨씬 생태계가 큰 어마어마한 그게 거라니까요. 있고. 이 균사체가 전체 땅에 엄청난 그 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연결돼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단일 균사체가 거의 한 몇 킬로, 2, 3킬로에 걸쳐서 있는 것도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이제 버섯 곰팡이 가르쳐주던 교수님이 곰팡이 약간 매니아셨거든요. 뭔들 아니겠어요? 정말. 버섯 그림 그리고 막 이러시는 굉장히 특이한 교수님 있었는데 항상 네. 주장하셨어요. 지구상의 가장 큰 생물은 버섯이라고. 되게 재밌는 얘기다. 저는 그럼 꽃을 먹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선물로 남의 생식 뭔 소리야? 식물의 생식기를 생식기를 선물하냐고. 그러니까 사랑의 상징인 거죠. 여자친구한테 꽃을 선물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메타포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 안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지금. 벚꽃 구경 가는 게 이 떨어지는 이 생식기들을 막기 위해 가는 거고. 대박이다. 쌤 이거 완전 19금인데. 아니 왜? 시간대상으로는 적절한 거 아닌가요? 나 어떻게 이제 꽃을 못 보겠어. 어떡해. 얼른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제가. 급격히 혼란에 빠져가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말이 폭탄이었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계셨죠 그동안. 그러니까요. 제가 뭔 짓을 한 거죠? 지금 너무 좋아했네요.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예. 예.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파장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살충제 허공에 뿌렸어요. 파장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꽃을 볼 때마다 생각나실 거예요, 이제. 정준호 쌤 미워요. 아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저 꽃 선물 받는 거 좋아해요. 뭐 이제 그 얘기 못 하잖아. 이런 음란마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기생충 펀팩트를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 무슨 암호 같은 거겠다. 저 꽃 좋아해. 그러면 이런 음란마귀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변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내가 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런 방송 들으신 분. 이 방송 들으신 거죠. 혹시 꽃을 좋아하세요? 이러고 질문을 던졌는데 표정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미 감작되신 분입니다. 와우, 예. 막판에 이런 반전이 숨어 있을 줄이야. 예. 그래요. 전 몰랐는데 음란 마귀였군요. 네, 14일날 꽃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 저 이거 하나도 안 자르고요. 다 올리려고요. 예. 우리 기생충 아빠 정준호 쌤, 기생충 엄마 정혜진 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